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하고 이제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택했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이혼 사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너무 어리고 철없을 때 만났고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제 나이 23, 그 남자 나이가 24이었거든요. 어리다 보니 그땐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었고 사랑밖에 몰랐습니다. 서로의 눈만 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이 사람 손만 잡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랑 하나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저희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고 텅 빈 냉장고를 채울 수도 카드값을 막을 수도 없었죠.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궁핍함이 길어지자 저희의 대화는 점차 비난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로를 그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던 눈은 어느새 원망과 경멸로 가득 찼죠. 돈 문제 앞에서는 어제까지 죽고 못 살던 연인이 그저 서로를 핥히고 상처를 내는 사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아냐며 결혼을 잘못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서로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나중에는 서로의 부모님 탓, 서로의 무능력 탓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너무 성급했구나. 둘 다 너무 생각이 없이 결혼을 한 거구나. 그렇게 매일같이 싸우다가 어느 순간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고 이혼을 한 건. 마지막 날 저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서로에게서 도망치듯 짐을 쌌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는 없었고 그땐 너무 어려 뭘 몰라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터라 서류상으로는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서류상으론 남는 게 없었던 거죠. 다만 남은 건 너덜너덜해진 감정과 결혼에 대한 상처뿐이었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싶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연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던 사이가 결혼하고 나선 서로를 원망하고 무너지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이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도서관 사서로 취업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너 아직 젊다,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소개팅도 권했지만 저는 정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혼은 한 번으로 좋게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 남자의 이름은 이민혁이었고 저희 도서관의 회원 중 하나였어요. 처음엔 그저 다른 이용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도서관을 자주 오고 책을 좋아하는 회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평일 저녁, 그는 늘 먼지 하나 없는 멀끔한 수트 차림으로 도서관에 오곤 했습니다. 딱 봐도 바쁜 직장인 같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책을 빌리러 오더군요. 그것도 항상 퇴근 시간 무렵에요. 주로 경제 관련 서적이나 심리 서적 코너를 서성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에 열심인 성실한 사람이구나. 딱 그 정도의 인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책을 늘 못 찾았어요. 꼭 저를 찾아와서 책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이 있음에도 꼭 저한테만 부탁을 하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회원들이 못 찾는 책을 찾아주는 것도 제 일이기 때문에 늘 서가에서 책을 찾아주었죠. 아, 여기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필요하신 책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그 남자는 묘하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도서관에 이렇게 자주 오는데 왜 매번 책을 못 찾을까? 좀 의아하긴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저한테 말을 걸고 싶어 일부러 그랬던 거더라고요. 워낙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저도 그 사람의 얼굴을 익혔습니다. 동료 사서들도 김 선생님 또 그 수투남 또 왔네. 저 사람은 김 선생님만 보면 책을 못 찾나 봐 라며 곁눈질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볼이 화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책을 대출하러 데스크로 왔는데 책을 대출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실 제가 좀 바보 같아 보인 거 압니다. 매번 책도 못 찾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는 넥타이를 살짝 매만지며 아주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책도 좋아하지만 일부러 그쪽 때문에 도서관에 더 자주 왔어요.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 남자는 훤칠한 외모에 매너 넘치는 말투, 여자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외형의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자가 제가 좋아서 매번 도서관에 왔다니 어찌 보면 로맨틱한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고백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데스크에 일하면서 드세요라며 커피와 디저트를 두고 가고 어떨 땐 도서관으로 꽃다발까지 보냈거든요. 동료들은 저런 지극정성이면 한번 만나봐라라며 제 등을 떠밀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혼한 걸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확실하게 말해줘야겠다 다짐했죠. 저는 그에게 퇴근 후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마주 앉아 처음엔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공교롭게 그 남자가 다니는 직장이 제 친구가 다니는 직장이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근한 마음도 들었고 대화도 잘 통했지만 이 자리는 제 이혼 사실을 얘기하고 이 남자를 거절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말을 꺼냈죠.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미혼이 아니에요. 한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의 눈이 아주 잠깐 놀란 듯 흔들렸습니다. 제가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었어요. 서류 정리는 안 했지만 2년 정도 같이 살다가 헤어졌고요. 이 말씀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제 얘기를 했고 이 남자도 저에 대한 감정을 마무리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미혼 남자가 굳이 이혼녀를 만나고 싶겠나요? 그런데 이민혁 씨는 잠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이 흉인가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남자로서 저는 어때요? 그는 제 과거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계속 짝사랑했다고 하면서요. 제가 이혼녀든 뭐든 아무 상관없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좋다는데 그런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끈질기고 저돌적인 구애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후에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했지만 어쩌면 이 남자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과연 저를 받아주실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민혁 씨가 쭈뼛거리며 말하더군요. 선아야, 부모님께는 그냥 비밀로 하는 게 어떨까?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결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데 굳이 말씀드려서 분란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하는 결혼이라면 안 할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아니면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고. 선아야, 나 너랑 못 헤어져.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이해 못 해줄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내 말대로 하자. 저는 부모님께 말하지 말자는 그의 모습에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는 제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랑 못 헤어진다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시부모님께는 과거의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거짓말이 나중에 저에게 얼마나 지독한 족쇄가 될지 몰랐던 겁니다. 저희는 남편의 제안으로 스몰 웨딩으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미 한 번의 결혼식을 했기에 조용히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 후 몇 달간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입은 상처가 다 아문 것처럼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남은 인생은 전부 행복일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반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오랜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와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들이도 하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술이 몇 잔 거나하게 들어간 친구가 그만 실언을 했습니다. 김선아,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민혁 씨 완전 벤츠네, 벤츠.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혀가 꼬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하긴 민혁 씨 만나기 전에 그 전 남편도 나쁘진 않았어. 너네가 돈 때문에 맨날 싸우다가 헤어진 거지. 사실 마음은 있었잖아. 안타까운 거지. 그 순간 다른 친구들이 놀라서 그 친구를 말렸고 저도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삽시간에 너무 굳는 겁니다. 좀 전까지 웃고 떠들다가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서울 정도로 굳은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테이블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거죠. 별 생각 없이 말을 뱉은 친구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기분 나쁜 표정을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그 실언을 한 친구를 나무랬는데 저는 그 와중에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 얘기가 나온 게 당연히 남편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화가 나서 방에 확 들어간다고? 그 전까지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서 친구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배웅을 해주러 나갔는데 친구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누워있더라고요. 친구들 갔어. 자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화가 엄청난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래? 전 남편이랑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 남편이 빈정거리더라고요. 저는 몹시 당황했죠. 아니야. 정미 제가 실없는 소리 한 거야. 하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니까 그 어린 나이에 결혼부터 덜컥했겠지. 얼마나 생각 없는 짓거리인지. 라면서 빈정거리는데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술 취해서 한 소리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굴어?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살면서 전 남편 생각한 적 있어, 없어?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 그 사람이랑 안 좋게 헤어졌어. 내가 그 사람 생각을 왜 해? 그럼 네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네가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네 친구가 내 앞에서 전 남편 운운하는 거 아니야. 사랑 가지고 놀아? 사실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놀랐죠. 하지만 일단은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했을까 싶어서 남편을 달래려고 쩔쩔맸습니다. 제 친구가 실수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을 시작으로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제 과거에 집착하고 자꾸만 전 남편과 제가 아직도 무언가 남아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놈한테 연락 안 왔어? 그놈이라니? 됐어.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거나 아예 다른 남자하고 별다른 일은 없는지 의심까지 했죠. 저번에 남자랑 통화하는 것 같던데 그놈은 누구야? 화장은 왜 이렇게 진하게 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비아냥거리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참고 또 참았는데 나중에는 남편에게서 이혼당한 주제에 같은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할라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혼했느냐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요즘 이혼이 흠이냐고 아무 상관없다고 했던 남편은 그 누구보다 치졸하고 비열하게 제 이혼을 들먹이며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던 차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이 사람도 아빠가 되면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에 제 배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그러는 거예요. 내 애는 맞아? 저는 그 말이 너무 경악스럽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근거도 없는 의심 작작 좀 하라고 소리치고 당장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정말 남편과 끝을 낼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또 쫓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오락가락하는 남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100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벼랑간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채로요. 어머니, 어쩐 일로? 야, 이 사기꾼년아.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너 예전에 결혼했었다며? 저는 너무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과거를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지 말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에게 다 얘기를 했던 거죠. 어머니, 그게... 이거 아주 앙큼한 년이네.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걸 속여? 간도 크네. 너 사기꾼이야? 우리 민혁이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네 입으로 말해봐. 속인 거 맞아, 아니야? 저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속인 게 맞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런 걸 속여? 아이고, 무서워라.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셨고 저는 그 앞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그러고 보면 성진이는 우리 민혁이애 맞아? 네?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우리 민혁이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당연히 민혁 씨애죠. 누가 믿어? 거짓말쟁이 사기꾼 말을 누가 믿냐고. 너 같은 믿겠니?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의도치 않게 시부모님을 속인 건 맞지만 저희 아이까지 오해하시니 억울해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속이자고 먼저 말했던 남편은 그런 상황이 되니 모르는 채 하더라고요. 거짓말쟁이가 된 저는 그 집안의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저는 악에 받쳐 친자검사를 받았고 결과지를 시어머니에게 줬어요.
선명하게 99.99% 친부 일치가 있는 친자 검사지였죠. 어머니, 보세요. 당연히 저희 성진이는 민혁 씨 아들 맞죠? 그 친자 검사지가 있다면 이 지옥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더군요.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네가 갖고 온 이 검사지를 어떻게 믿어? 어머니,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해보세요. 이혼 여인 거 싹 숨기고 결혼하더니 아주 뻔뻔하고 파렴치한 것. 저는 남편이라도 어머님을 말려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모르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먼저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분란을 일으키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일삼아서 자기도 못 살겠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저를 천하의 죽일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했든 말든 상관없다고 저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남편이 이제는 저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너무 힘들다며 이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하던 때인데 공교롭게 남편 회사에 같이 다니는 제 친구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제 남편하고 같은 회사의 최 실장이라는 여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최 실장이라는 여자는 회사 대표의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내에서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긴 하지만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슬금슬금 피어난다면서 저보고 혹시 뭐 느낀 거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몰아세운 게 최 실장이라는 그 여자랑 바람이 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게다가 자기 부모님께 절대 말하지 말자고 해놓고 홀라당 얘기한 이유도 제 탓을 만들어서 이혼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심지어 친구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소문이긴 하지만 최 실장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까지 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핀 것도 모자라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제 탓인 것 마냥 저만 몰아세우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랑 최 실장 사이를 다 안다고, 바람은 네가 폈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주냐고, 그리고 그 여자 상간소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행실 더러운 건 너면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증거 있어? 하면서 욕을 하더니 자기 혼자 열받아서 옆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집어 던지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도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얼어붙은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저같이 행실 더러운 년하고 못 살겠다고, 좋은 말로 할 때 좋게 이혼하자고, 그리고 자기는 최 실장이랑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행실 더러운 게 누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나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증거도 뭣도 없었어요. 친구가 말을 해준 게 전부였고 그것도 소문이었죠. 물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기정사실이라고 하지만 그 소문이 증거가 될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희 집 거실과 안방에 아주 작은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따로 증거가 없으니 남편의 입에서 자백이 나오게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간소장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짜 변호사를 통해서 만든 건 아니고 남편을 자극할 수 있게 따로 만들어둔 거였죠. 며칠 뒤 남편은 뻔뻔하게도 다시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그 상간소장을 남편에게 줬습니다. 이게 뭐야? 그 최 실장이라는 여자한테 상간소장 보낼 거야. 제 말에 남편 눈이 돌더라고요. 진짜 미쳤어? 최 실장님이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잖아. 회사에 소문 다 났다는데 뭘. 그리고 내가 따로 증거도 확보했어. 무슨 증거? 그것까지 내가 알려줄 순 없지. 소송 자료로 써야 하는데.
중요한 건 당신이랑 최 실장이랑 불륜 사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증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 이혼 절대 안 해줘. 당신이랑 최 실장이랑 불륜 관계라는 거 다 폭로할 거야. 저는 증거를 만들어야 했기에 남편을 일부러 자극하자 어느새 남편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성을 잃고 저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내 뒷조사라도 했다 이거야? 그는 방에 갓 100일 지난 아이가 곤히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저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때렸죠. 남편의 진짜 실체가 완전히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이혼 안 하면 어쩔 건데. 애초에 너 같은 년이랑 이혼한 게 잘못이야.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그 모든 폭언과 폭행의 순간이 홈캠 렌즈 안에 담긴다는 생각이 들자 참아지더군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겼지만 이 잠깐의 고통을 참고 내 힘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생각하니 또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멍든 몸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홈캠을 확인하니 다행히도 촬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그 폭행의 현장을 카메라로 다시 보니 눈물이 쏟아졌지만 파렴치한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돌려주기에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악행과 불륜 사실, 폭행 사실까지도 모두 모아 남편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두 사람의 불륜 사실과 그들이 저를 내쫓기 위해 거짓말쟁이, 의부증 환자로 몰아간 사실, 그리고 제 아이의 친자까지 의심하며 저를 폭행한 남편의 만행을 그 홈캠 영상과 함께 올렸죠. 다음 날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에서는 빨리 삭제를 한 모양이지만 이미 익명 커뮤니티에 제 글이 다 올라간 후였죠. 대표 딸과 불륜, 출산한 아내 폭행 남편 등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과 최 실장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상간 여인 최 실장은 남편 입으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다 실토했음에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남편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는 회사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인 이민혁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이민혁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망상을 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최 실장 본인은 자기에겐 따로 약혼남이 있다며 이 사태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주장했죠. 한마디로 바람 펴놓고 뒤늦게 제 남편을 정신병자 스토커로 몰아간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피해를 끼쳤다며 남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던 거죠. 애초에 최 실장에게는 남편이 진지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뱃속의 아이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다른 남자랑 결혼할 작정이었고 제 남편과는 적당히 만나다 끝날 생각인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진 거죠. 최 실장이 발을 빼자 제 남편은 열을 받아 너랑 나랑 찍은 사진 대화 내용도 다 공개하겠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둘이 같이 바람 폈는데 자기만 스토킹범으로 몰리니 참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여자도 참지 않더군요. 저랑의 이혼 소송 준비를 하던 남편은 의문의 남자들에게 끌려갔고 곤죽이 되게 쳐맞은 뒤 병원에서 일어났거든요. 짐작컨대 최 실장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겠죠.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졌는데 특히 다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다리 한쪽을 평생 절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정작 그 두 인간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크게 다치고 다리까지 절개된 거죠. 저한테 그렇게 폭행을 하더니 본인도 상간녀로부터 똑같이 당한 겁니다. 남편은 저랑의 이혼 소송도 진행하면서도 최 실장을 상대로 처절한 싸움도 진행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더라고요. 그 시끌시끌한 법적 다툼 끝에 저는 제 증거를 인정받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 승소였죠. 폭행에 불륜에 그 모든 것이 인정되어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 일시불 등 남편의 퇴직금까지 싹싹 긁어 다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상해죄까지 더해져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요.
그렇게 제 두 번째 결혼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결혼까지 끝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과 달리 제 인생에 아이가 남았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큰 위로와 삶의 힘과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이지 제 인생에 남자는 없습니다. 좋은 남자도 많겠지만 그냥 제 팔자가 결혼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 겪어봤으니 더 이상 겪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만큼 제 마음도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 힘으로 증거 만들어내고 남편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일까지 겪었으니 저는 더 굳세진 마음으로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